네, 저희 그러면 잠시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진행해 주실 원지선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원지선 학생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곧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SGU 졸업하고 이번 4월에 미국 수련이 내과에 매칭된 저희 원지선 졸업생의 Q&A 세션을 저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오늘 접속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SGU를 재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지금 다른 국제의대 다니고 또는 아니면 이제 국제의대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원지선 졸업생이 본인의 노하우와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공유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설명에 신청하실 때 물어보셨던 질문 중심으로 원지선 졸업생이 이제 답변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궁금하신 거는 그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이나 마이크 같은 거 켜시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궁금하신 거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잠깐 소개하고 저희 원지선 학생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국제의대 플랫폼 지금 블로그와 지금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이동건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겸임교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제의대 플랫폼 사이트를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수련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국제의대 거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이후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그리고 또 이후에 또 소개 인사시켜 드릴 저희 컨설턴트 분들과 편하게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신디님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세인트조지 국제의대 한국 입학 담당자로 있었고요. 현재는 트리니티의 한국 입학 담당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투자이민이라는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SGU 담당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SGU에서 이제 미국 수련이 하실 때 여러 가지 비자 관련된 문제 부분들을 컨설팅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것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메디 컨설팅 저희 정구위원장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 컨설팅의 정구희 원장입니다. 저희 메디 컨설팅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희는 미국 대학, 그다음에 국제의대 쪽에 입학을 상담해드리고 있는 컨설팅 회사고요.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약대, 치대를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학업과 그다음에 입학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 집중적으로는 저희가 국제의대 쪽에 대한 입학에 대한 컨설팅을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SGU하고 트리니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캐리비안의 의대 쪽의 입학 컨설팅을 좀 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 재학생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신규 입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메디 컨설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입학에 대한 에세이라든가 인터뷰, 그 다음에 학업에 관련된 거, 그 다음 추천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컨설팅을 통해서 최대한 입학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그 저희 원지선 졸업생 그 우리 의사 선생님 대신 우리 원지선님께 이제 마이크 넘겨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제가 화면 공유 풀게요. 지선님 이제 화면 공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화면 공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PPT가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원지선이라고 하고요. 작년 6월 달에 SU를 졸업을 하고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한 내과 프로그램에 매칭이 되었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 답변들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콘텐츠를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의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SGU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SGU 버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른 해외 의대를 생각하실 경우에는 이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 세 번째로는 Q&A 중에서 입학 관련 질문, 네 번째로는 학업 관련 질문, 다섯 번째는 미국 실습 관련 질문, 그 다음으로 매칭 비자 관련 질문, 네, 마지막으로 졸업 후 관련 질문들에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 프로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무섭게 생각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이제 쉽게 제가 한번 그려와 봤는데, 이제 학사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그레나다라는 섬에 있는 SU에 입학을 하시고 그 그레나다라는 섬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 중 하나인 스텝 1 시험을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 스텝 1 시험을 패스를 한 뒤에는 미국으로 가게 되어서 미국의 병원에서 2년 동안 다양한 전공을 다 이렇게 실습을 돌게 되실 거고, 그 과정에서 스텝 2 시험을 패스를 하시면 되십니다. 스텝 2를 보신 다음에는 SU를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처럼 H1B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텝 3 시험을 패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자를 지원해주는 미국 병원에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칭까지 이제 골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기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랜스데일 캐톨릭 하이스쿨이라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세대 UIC LSBT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라는 전공에서 졸업을 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SU 의대에서 4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직후 매치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매치 결과가 발표가 나는 올해 3월 달에 이제 미국 레지던스에 무사히 매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매칭이 된 병원은 에이빙턴 메모리얼 호스피털이라고 다시 한번 펜실베니아에 있는 병원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내과에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고 H1B를 지원을 해서 무사히 받았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잘하고 계세요. 너무 빨개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H1B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게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들어갈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매치 과정이 나오기 전에 H1B 과정을 이제 미리 밟을 수 있나,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일단 간략한 답변은 NO이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H1B는 이제 취업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주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매치 전에는 H1B 프로세스를 미리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매치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병원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로펌을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켜줄 것이고요. 그 로펌에서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제 마우스 혹시 보이나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메디컬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고 펜실베니아 메디컬 라이센스를 받았고 지금은 현재 이제 로펌에서 좀 더 추후의 내용을 알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대략 여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의사는 아니고요. 예, 그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Q&A로 들어가 보자면 입학 관련 질문들, 나이 제한이 있는지. 이제 나이 제한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SU에서 이게 둘 다 SU에서 웹사이트에서 캡처를 해온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SU 의대에 입학하는 평균 나이가 27살. 다만 이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예를 들어 50대, 40대 등 좀 다양하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나이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과 계열 학사 소지자가 지원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는 이제 저 또한 이과 계열 학사 소지자였고 그게 실제로 입학 requirement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사 디그리가 필요가 하고 그 이후에는 필수 이수 과목들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과 계열이라면 특히나 생명 쪽 전공이시라면 이것들을 이미 다 이수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입학에 있어서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학 시 조금은 베네핏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입학은 정말 자격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조금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간호사로 일하시고 있을 경우에는 공부 그리고 이제 실습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베네핏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나토미라든지 아니면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미리 경험을 쌓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upper hand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업 관련 질문, 미국 시민권 영주권이 있는 상태로 매칭이 된 건지 만약 아니라면 어떤 전략으로 레지던시 매칭을 진행을 했는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 H1B를 지원을 해서 매칭을 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생각을 해보았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미국의 전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프로그램 디렉터들, 즉 이제 의대생들을 뽑는 그 분들에게 이제 질문지를 이제 부탁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매겨 보았을 때 스텝 1 스코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 의사 공식 시험 첫 번째 시험인 스텝 1 점수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다음으로는 MSPE Medical Student Performance Evaluation이라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지금 두 번째인데도 지금 떨려가지고 잘 못하겠네요. 이제 의대생 4년 동안 이제 얼마나 잘 학업 활동과 이제 실습 활동을 해왔는지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MSP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GPA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습에 있어서 얼마나 잘 했는지 실제 의사들의 피드백 또한 이렇게 들어간 서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내과 실습을 돌고 있는데 아침마다 늦고 환자들을 케어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 의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남길 때 이 학생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라고 적을 경우 학교는 그걸 그대로 MSP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MSP는 이제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 어떤 학생이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그리고 실습 둘 다 챙기셔야 된다는 점을 꼭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다음 MSPE는 그러면 매 학기마다 이 성적을 받나요? 마지막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게 너의 MSP 카피다라고 unofficial 카피를 딱 한 장을 보내줘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더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거기서 더 한 번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USMLE Step 2 score.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공식 시험에는 Step 1, Step 2, Step 3가 있는데 Step 2 성적도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매겨졌는데요. 그래서 Step 1, Step 2 시험 점수를 저는 최대한 잘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Grades Required in Clerkship. 예를 들어 내과를 돌아왔을 때 내과 성적, 외과를 돌아왔을 때 외과 성적 이런 Clerkship 점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외과를 지원하고 싶다면 외과 성적이 좋아야 되고 내과를 지원하고 싶다면 내과 성적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는데 외과를 지원했는데 외과는 B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외과 측에서는 너 정말 외과를 하고 싶은 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텝 1과 스텝 2의 중요성을 이제 한 번 더 emphasize를 하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두 가지를 분류를 해놓은 게 USIMG, 즉 해외 의대 졸업생이지만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아이들을 USIMG로 분류가 되고요. 저처럼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고 J1 또는 H1B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해외 의대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non-USIMG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분류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시면 스텝 1과 스텝 2 성적의 평균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스텝 1과 스텝 2 시험 성적이 평균적으로 더 높아야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6 vs 237, 235 vs 243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는 제가 이 평균치에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됐는지 그 다음에 한번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스텝 1 평균적으로 237, 저 같은 경우는 240점으로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Average 스텝 2는 243, 스텝 2는 259. 이거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논문 abstract publication인데요.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abstract presentation publication을 보시면 이제 매치와 언매치가 크게 이제 큰 decisive factor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칭 안 한 경우에 오히려 더 publication이 많았던 것 같고요. non-USIMG는 거의 그냥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해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SU에서 한국 의대나 미국 의대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한국인들 중에서는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국적의 아이들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간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U에서 있다가 미국 의대로 진학한 경우, 편입을 한 경우. 그리고 여기서 또한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excerpt인데요. 보시다시피 do US medical schools ever accept international students? 해외 외국인들을 미국 의대가 받아주느냐라는 질문에서 the short answer is yes, but it's not common. 좀 흔하지 않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숫자들을 보면 2019년에는 이제 외국인들 1,890명 정도가 미국 의대를 지원을 하였고 그 중에서 실제로 그걸 시작할 수 있었던 숫자는 272명 정도, 한 14% 정도만 이제 실제로 진학을 하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의대로 이제 그 편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입으로 갈까요? 아니면 다시 MD1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크레딧 인정을 좀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던가요?
저도 근데 가신 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저도 들은 거여가지고 제가 예전에 SGU 학생들 중에 한 분은 재학 2학년까지 마치시고 한국 의대를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시 밟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또 한국 의대로 또 가신 분도 계셨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자기의 기본 GPA가 괜찮으시면 오히려 그게 좀 더 나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해 보면. 하여튼 불가능은 아니네요. 네. 교내 클럽 봉사활동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섬, 그레나다라는 섬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섬에 나가서 실습을 도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때는 한참 코로나가 이제 네. 막 할 때여서 이제 많은 동아리 활동들도 그리고 동아리 필수 활동들도 다 멈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한 1, 2학년 정도에만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동아리 두 개는 PAMSA랑 IEA가 있는데요. PAMSA는 Asian Pacific American Medical Student Association, 한마디로 그냥 아시안계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근처에 어린이집 같은 데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보바 드링크 같은 거를 뭐 판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랬는지 크게 이제 활동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EA는 이제 입실론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그 우리 SU 학교에서 있는 Honor Society 중 하나인데요. 이제 평균 GPA가 아니지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이 클럽에 가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멤버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보면 다이비티스 클리닉, 즉 이제 실제로 당뇨병 클리닉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환자들을 보면서 피지컬 exam 아니면 history taking 등 조금 더 일찍 1, 2학년 때 이제 실제 환자들을 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리닉 활동은 그러면 그 지정된 그 세인트조지 그 그레나다 종합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셨나요? 아니요. 거기 말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온라인 플라이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영향이 있는지 해가지고 한 작은 집 같은데 이렇게 다 모아놔가지고 그냥 좀 특별한 하나의 그런 이벤트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네네네. 오케이. 그다음에 튜터링. 같은 학년이나 밑에 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과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스스로의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IE Exclusive Talk. 워낙 이제 점수로 이제 초대를 받는 그런 클럽이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의 스텝 1, 스텝 2 점수들을 받아가시는 그런 선배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을 이제 줌이나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시험 스트래티지를 짰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oint of care ultrasound, 이거는 이제 초음파 자격증을 따는 그런 코र्스를 따로 이제 IE에게 제공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거는 SU 학생들 모두에게 다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IE 엑스클루시브가 아닌 걸로 알고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실습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미국 내 의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매칭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옵저버십과 클러십을 하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 둘 중 무엇을 추천하는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옵저버십과 클럭십 이외에 또 다른 인턴십이나 미국에서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내지는 거는 클럭십,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개인으로서 한 병원에 신청을 해서 그 병원 의사를 따라다니는 거는 observership,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할 수가 있는 일의 한도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클래식을 돌면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피지컬 exam을 하고 history taking을 하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그러니까 오더를 리퀘스트를 하면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그 오더를 이제 어프로브 하시거나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옵저버십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의 어떤 인터랙션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observership does not include participation in direct or indirect patient care or management.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physical exam을 하고 있거나 그 환자의 history taking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옆에서 observe, 지켜보는 것만 하는 걸 observership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천서에 있어서도 그 퀄리티가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학생은 굉장히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떠했다라고 하는 추천서가 있는 반면 옵저버십은 그럼 추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환자들과 어떤 관계를 이어나간 게 아니고 이 학생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서가 조금 이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부정이 내려와 있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해외 의대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US Clinical Experience, 즉 줄여서 USC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이 실제로 미국의 병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잘 맞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US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USC로 분류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요. Externship, Clerkship, Sub-internship. 그리고 SGU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해주고요. 이 두 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externship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observership이나 shadowing 같은 경우에는 not considered USC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장 강력한 letter of recommendation은 전반적으로 USC의 로테이션에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느 걸 추천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클래식을 조금 더 추천할 MD4를 시작할 때 1년 동안 SGU 영국 캠퍼스로 갈 경우 미국 레지던트 매칭 등에 있어서 페널티 단점 등이 있을까요? 딱히 페널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영국 캠퍼스 다들 이제 들어올 때 SGU 영국 캠퍼스를 들으면 이제 다들 로망이 있잖아요. 영국에 한번 가보고 싶고 이왕 가는 거 섬 말고 영국 가보고 싶고 그래서 영국 맨 처음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랬었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럴 경우 뉴저지로 지원을 할 때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선생님에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급하게 발급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페널티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MD4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제 4학년 때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3, 4학년 때의 코스를 제가 이제 학교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3학년 경우에는 42주간 내과, 외과, 소아과, OB-GYN 그 정신과를 이렇게 42주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42주 도는 병원들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그 어디도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에 배정이 안 됐었어요. 학교에다가 몇 번을 부탁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봤는데도 그 한 번도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에 학교가 보내주질 않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거의 그냥 3학년은 정말 그냥 환자를 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좀 더 노렸던 거는 4학년 때 좀 더 열심히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에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38주 동안 패밀리 메디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학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 나머지 3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병원들을 찾아보고 그 병원들의 각자 병원들의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내가 4학년 때 너네 병원에 로테이션을 하고 싶다. 프로브 해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3달 전에 미리 애플리케이션을 넣으셔서 거기에 로테이션을 돌리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기간대에 최대한 많이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들의 로테이션을 하면서 눈도장을 찍어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비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해외 의대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마음에 들다면 나중에 이제 내가 지원을 할 때 나를 뽑아주면 고맙겠다라는 이제 눈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H1B 병원들을 총 4군데를 돌았고 그리고 그 4군데 전부 다 해서 인터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영국 캠퍼스 가는 경우는 MD 4년 중에 첫 번째 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는데 저 잠시만 물 좀 가져올게요. 영국 캠퍼스는 3, 4학년 때 로테이션하고는 관련이 없죠. 저기 혹시 혜숙님 그 카메라 꺼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면 이제 비자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비자가 있는지 그리고 각 비자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non-US IMG들이 이제 해외 의대, 즉 캐리비안 의대 같은 의대를 졸업한 경우 비자를 필요할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비자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비자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하고 조금 더 소요 기간이 길고 오히려 졸업생들 중에서 그 코스를 밟으신 경우도 더 없기 때문에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 네. 크게 2가지는 H1B가 있고 J1이 있는데요. H1B 같은 경우에는 비이민 비자이고 병원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병원이 지원해주는 추세가 저는 줄어들고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점점 추세가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중 목적, 즉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J1 같은 경우에는 교환 방문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 때 샌디에고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도 J1으로 갔었거든요. 이제 한국의 의사들이 이제 해외로 의사로서 이제 갈 때 이제 보통 받는 비자가 J1 비자고요. 그다음에 ECFMG가 지원을 해주고 이중 목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SU에서 졸업을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H1B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J1 같은 경우에는 Statement of Nee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적으로 이제 Statement of Need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받기가 조금 더 힘든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atement of Need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J1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인정되는 의사가 미국으로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거기서 받은 트레이닝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겠다. 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거기 때문에 Statement of Need는 조금 받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국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공의가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Statement of Need고 이것을 통해서 J1을 신청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OK를 하고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의사로서 보통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의도의 비자인데요. SU의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돌아와도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기에는 아직 그 자격 요건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레나다에서 의사 자격증을 받고 한국의 국시와 본시를 보고 그 다음에 Statement of Need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트레이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1B와 J1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시기에 졸업을 했더라도 H1B 같은 경우에는 스텝 3를 보고 H1B를 지원을 하고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J1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그레나다에서 인턴십을 하고 한국에서 국시와 본시를 보고 나서 J1을 지원을 하고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J1으로 가기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한 2, 3년 정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걸리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쨌든 한국 의사고시를 패스하신 분들만 J1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SG를 돌아서 가려면은 그쵸. 그레나다 자격증 따고 한국 와서 본시 2개 시험 보고 본실에 예시 보고 또 본시 보고 거의 4개의 시험을 다 통과해야죠. 쉽지가 않은 과정인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저는 그냥 H1B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질문은 그럼 내가 H1B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내 찬스를 어떻게 오를까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림 너무 잘 그리셨다. 저 지금 스타벅스에서 지금 1시간 동안 진짜요? 그래가지고 막 넣었어요. 대단하다. 네. 정말 재능 부럽네요. 정말 쏙쏙스러웁니다. 그냥 2개 찍은 건데요. 뭐. 근데 이제 비자 스트래티지라고 한다면 이제 로테이션을 어디에서 했는지가 굉장히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병원에서 매칭이 운 좋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로테이션 했던 병원들 4군데 로테이션 했던 병원들 중에서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들에서는 전부 다 인터뷰 오퍼를 받았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너는 이제 좀 높게 고려를 해주겠다라는 등 굉장히 좋은 리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4학년 때 얼마나 많이 H1B 병원들을 돌고 또한 이제 거기서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기느냐가 이제 제가 미국에 매칭이 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로테이션 병원은 그럼 어떻게 선정할까? 그럼 이제 미리 앞서 H1B에 있어서 컨시더 해야 되는 점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비싼 비자입니다. ECFMG에서 따로 이제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병원이 오롯이 혼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돌았던 병원이 처음에 내가 돌았을 경우에는 돌았던 시기에는 H1B를 지원해 줬더라도 제가 지원할 시기에 방침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겪었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와 프리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프리다라는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들은 꼭 병원에다 각자 전화를 해서 비자를 실제로 다 지원을 해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비자 방침이 바뀌었어도 PD,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량에 따라 지원자에게 특별히 비자를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로테이션 호스피털을 고른 데 있어서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컨시더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SGU와 어필리에이션이 되어 있는지, SGU 웹사이트에 가보면 각 주마다 어떤 병원들과 어필리에이션이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필리에이션이 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내야 되는 서류들도 없고 비용이 더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선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SGU friendly. 그 병원이 실제로 SGU 졸업생들을 받아준 기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자 프렌들리, 내가 필요로 하는 비자를 H1B를 실제로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아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비자 프렌들리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프리다 웹사이트입니다.
이 프리다 웹사이트는 정말 프리다라고 구글에다가 치시면 이제 바로 뜨실 텐데요. 그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레지던시를 서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비자를 필요하는지, H1B를 필요한지 아니면 J1을 필요한지 이런 것들 각자 이제 필터링을 해서 그 병원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과, 소아과, 외과 등 각 스페셜티마다 이렇게 비자를 지원해주는 병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외국인들을 뽑은 사례가 0%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이 말로만 정말 H1B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지원을 해준다 말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해외 졸업생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할 병원 그리고 매칭에 지원할 병원들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1B 병원의 매칭 과정들 첫 번째로 H1B 병원 탐색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는 이 프리다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하였고요. 미국 전 지역에서 H1B를 지원해주는 내과와 소아과 프로그램들을 다 찾아보았고 저는 정말 다양하게 그 지역에 아무런 리미테이션 없게 다 지원을 했는데요. 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H1B 필터링을 씌우자마자 597개에서 129개의 프로그램으로 줄어들었고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212개 중에서 52개의 프로그램으로 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들은 극소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 0%인 병원들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총 프로그램 숫자는 181개가 될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외과도 다 넣어보고 뭐 피부과도 다 더 넣어보고 이러면 물론 숫자가 다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스트래티지상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IMG가 실제로 있는지 그런 병원들을 탐색을 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SU 졸업생도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두었고요. 다만 이걸로 필터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81개에서 저 이제 2% 이상인 그런 병원들만 다 넣었더니만 총 12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내과는 100개, 소아과는 22개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이제 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 비자들을 지원을 해주는지 뭐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병원들은 미리 필터링을 하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지원을 계속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2개나 지원했으면 몇 개나 인터뷰를 받았냐라고 물어보시면 12개를 받았습니다. 한 10%밖에 안 받았네요. 그럼 이제 내과는 이제 총 10개 프로그램에서 받았고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총 2개 프로그램에서 받았고요. 이 12군데에서 제가 로테이션 했던 병원들은 총 4군데. 그렇기 때문에 8군데는 제가 로테이션 하지 않았던 병원에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중 2개는 프리매치라고 이제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는 프리매치를 안 넣었는데요. 프리매치라고 이제 저는 이걸 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정시가 아닌 조금 더 일찍 사람들을 뽑아가는 걸 프리매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더 빨리 수시 납치를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위주보다는 빨리 와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를 빨리 뽑으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그런 임프레션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뷰를 보시면 이런 정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 자신에 대한 질문,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왜 내과에 지원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 위주였다면 프리매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당장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당장 와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를 좀 그런 걸 테스트를 하는 그런 인터뷰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실제 매치 프로그램은 총 10개의 프로그램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중 한 군데에 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건데.
자, 그럼 매칭 비자 관련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이제 H1B 스폰하는 병원 찾을 때 프리다와 레지던시 익스플로러 외에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쓰셨나요? 웹사이트는 그 두 가지만을 위주로 썼습니다. 레지던시 익스플로러는 또 이라스에서 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프리다 위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H1B와 J1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Master Resident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또한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이런 내용들 또한 이 Master Resident 블로그에서 다 가져온 내용이고요. 네, 전반적인 그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블로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병원 웹사이트, 병원 전화를 통해 다시 한번 비자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프리다에서 예를 들어서 H1B를 지원해주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떴는데 거기 병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그 내용은 실제 업데이트된 건 뭐 10년 전이고 지금 전화를 해보면 우리 H1B는 지원 안 한 지 꽤 됐다라고 하는 병원들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도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직접 전화나 메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지금 H1B를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럴럴 플랜으로 동시에 여러 과를 지원하게 될 때 듣기로는 같은 병원에 여러 과를 동시에 지원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병원 A에 내과랑 소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둘 다 지원하게 되는 케이스. 이미 H1B 스폰하는 병원에 애플리케이션 풀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병원에 여러 지원서를 넣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병원당 한 과만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병원 A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과 프로그램이 있고 소아과 프로그램이 있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경우에 시나리오 1은 이 중 몇 군데의 과만 H1B를 지원한다. 이럴 경우 그 H1B를 지원하는 과에만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과도 H1B를 지원을 하고 소아과도 H1B를 지원한다. 난 내과, 소아과 둘 다 관심이 있다. 이럴 경우 내가 내 지원서를 내과, 소아과 둘 다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둘 하나만 고르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듣기로는 내과에서는 내과 프로그램 디렉터가 있고 소아과에서는 소아과 프로그램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이제 소위 이제 그렇게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내과 인터뷰를 볼 때는 저는 정말 내과를 정말 오고 싶습니다 했는데 소아과에 또 인터뷰를 그 다음날 해가지고 전 정말 소아과를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원자는 그럼 좀 믿을 구성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지원했더라면 조금 더 이제 풀을 좀 더 넓게 지원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하나만 골라서 지원을 넣었습니다. 그 고르는 데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다시 한번 나오는 여기 percentage IMG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졸업생 비자를 필요하고 있는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몇 %가 되는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의대 졸업생 중 비자를 필요하는 그런 졸업생들은 75%가 일하고 있다. 근데 소아과는 25%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 저는 IM을 좀 더 좋아할 것이고 거기 SU 졸업생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 내과를 좀 더 위주로 지원을 하겠죠. 자기가 무엇을 볼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고 이제 스스로 이제 다른 척도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시 애플리케이션 관련돼서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H1B 비자 관련돼서도 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레지던시 애플리케이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ERAS 애플리케이션 fee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가격표인데요. 내가 프로그램 10개까지 지원을 할 경우에 각 프로그램마다 제가 $99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과기 아닌가? 그냥 99인가? 그리고 11개에서 20개까지는 이제 각자 17불
21개에서 30개까지는 각자 21불, 그리고 31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지원할 때는 각자 26불. 그래서 더 많이 지원할수록 더 많이 비싸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총 122개의 프로그램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 99불 플러스 170 플러스 210 플러스 20 91 해가지고 뭐 대략 3천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US 달러. 네, 굉장히 비쌉니다. 제 친구는 J1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 의대생인데 J1을 지원해가지고 한 300군데 지원을 했는데 이야, 얘는 정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지원할수록 정말 비쌉니다. 그러겠네. H1B의 비용, 대부분의 비용은 병원에서 커버를 해주고 이 커버를 해주는 비용에서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 이 과정을 조금 더 빨리 프로세싱하도록 그 추가적인 비용 또한 병원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저는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질문에 답변을 받는다던가 그런 프로세스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감당했던 것 같은데요. 비싸진 않았고요. 네, 너무 많이 비싸진 않았던 거. 여기 있구나. 일단 이것보다는 쌌습니다. 3천보다 훨씬 더 저렴했고요. 그리고 H1B가 왜 병원에 있어서 조금 비싸다고 볼 수 있는 비자인지 보시면 registration fee, premium processing fee, public law fee, basic filling 이 모든 비용들은 대부분 이제 인플루언서가 다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이 H1B를 많이 지원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조금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2023년 매치에 지원하려면 스텝 3를 늦게까지 언제 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 달에 졸업 리퀘어먼트를 마치고 2023년 1월에 졸업인데 그렇고 1월 달에 봐도 매치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게 제가 되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던 게 2023년 여기에서 말씀드린 2023년 매치 스케줄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보시면 9월 7일부터 이제 우리 지원서를 가지고 병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지원서를 보는 시기가 9월 28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8일에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내 스텝 1 점수는 어떻고 내 스텝 2 점수는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필요로 하고 스텝 3는 받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는 시기가 9월 28일쯤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한 5달 정도를 다 이렇게 스팬해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졸업을 하셔서 1월에 이제 스텝 3를 보실 경우에 1월에 가장 빠른 날짜 1월 1일에 본다고 하시더라도 이 릴리스 데이트가 3에서 4주 뒤가 되기 때문에 2월 달쯤에나 이제 점수가 나오실 텐데 그럼 2월 달쯤에 이제 그 프로그램의 점수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근데 2월 달이면 이미 인터뷰가 거의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지. 네, 2월 달에 인터뷰가 대부분 다 끝이 나고 3월 달부터 이제 그 매치 리절트가 발표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답변 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촉박하네요. 왜냐하면 스텝들이 없이 지원이 가능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 측에서 이제 이 학생이 스텝 3를 필요로 하는 H1B 지원 학생인데 이 학생이 실제로 스텝 3를 패스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을 이제 랭킹을 내가 이 학생을 원한다고 내가 미리 그 리스트를 넣었는데 예를 들어 그 학생이 패스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이제 한 명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병원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인터뷰를 지원해 줄지가 조금 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전에 그 선배 혁준 선생님 기억나시죠? 지선 씨. 그 입학하기 전에 한번 세미나 하면서 같이 만나 뵈셨었잖아요. 그, 혁준 선생님, 예. 네. 영상과로, 예. 매치되셨던 분. 아, 그분이 1월 달에 졸업하시고, 바로 그 USMLE 스텝 3 준비하신 결과를 가지고 3월 달 그 매칭 결과를 받으셨다고. 그 당시에는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분 말씀 들어보면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은 보통 졸업생들이 과연 그렇게 어, 준비를 가능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텝 3는 어땠어요? 뭐 시험 준비하셨을 때 그렇게 많은 준비는 않고 바로 보시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스케줄 이렇게 가져왔었는데요. 어. 저는 6월 11월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SU에서 무사히 졸업을 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6월 24일에 ERS 애플리케이션, 즉 이제 제 지원서를 이제 지원서를 준비를 하는 과정을 6월 24일에 시작을 하였고, 스텝 3를 제가 졸업하고 나서 2달 후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로테이션 참을 보면 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4학년 마지막 로테이션 돌 때부터 저는 이제 스텝 3를 조금씩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8월 달에 6월 달에 졸업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스텝 3 시험을 보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이제 9월 달부터 프로그램에 제 스텝 3 점수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넣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서 씨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6월 달에 하고서 그 다음 연도에 지금 매칭 결과를 받으신 셈 아니에요? 네. 6월 달 졸업생들은 굉장히 이게 맞는 프로세싱인 것 같고 1월 달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결과를 받으시려면은 정말 촉박을 그 선배분이랑 한번 연락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그 혹시 뭐 지금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 혁준쌤하고 연결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연결은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졸업 후 질문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마지막으로 SU에서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싶고, 미국 의대 졸업 후의 진로나 우리나라로 돌아와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한국인들 중에서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일단 미국 의대 졸업 후의 진로는 미국 의사 레지던시로 매칭을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루트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도 있고 본시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또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대로 프랙티스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프랙티스를 하려면 한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다는 케이스잖아요. 네. 이분은 그래서 오시면은 어쨌든 SGU는 지금 공식적으로 그 보건부에 인증이 되어 있는 학교로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레네다의 그 면허증만 가지고 계신다면 한국 네. 오셔가지고 바로 실기 아니고 뭐지? 필기 보시고 실기 보시고 그다음에 본시 그걸 1년 안에 다 맞출 수 있는 프로세스는 되어 있는데 과연 그거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지는 정말 본인이 노력을 또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이제 SGU는 이제 그 미국식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의사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한국에서 본시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또 한국 메디컬 시스템에 또 적용되어 있는 어떤 그 실력들을 또 향상시켜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졸업 후 매칭이 힘들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될 때 SU 졸업 후 연구원 등의 취직도 가능할까요? 이전에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한 선배분도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선배 중 한 분은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난 뒤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 이력을 쌓으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연구 경력으로 NIW라고 고학력자 독립 이민 요건을 충족하게 되셔서 그 영주권을 가지고 그 병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분 정도. 그게 그때 한때 3분이 같이 함께 되셔가지고 그분들이 근데 NIW를 하기 위해서 거의 졸업 후에 한 3년 정도는 좀 소비를 하셨어요. 네. 그 연구에 있어서 사이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퍼블리케이션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기자. 거를 쌓아서야 NIW를 어플라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졸업 후에 시간을 좀 그쪽으로 소요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어플라이를 또 따로 H1B가 아니고 NIW 비자로 지원을 하신 거라. 하여튼 아니면 된 케이스가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3분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한 2분 정도 더 계신 걸로 알아요. 네. SU 졸업 후 연구원 취직은 그냥 정말 레지던시에 관심 없이 그냥 연구원만 하신다면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밋 거예요. 딱히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오신 경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신재 선생님이 아시면 이제 저희로서는 김성대 선생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분은 지금 내과죠. 내과로 지금 LA 쪽에 계시잖아요. 영주권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매칭이 되셨는데 그전 연도에 되시게 그전 연도에 한국에서 국시 준비를 하시다가 하셨지만 예시 필기를 패스를 하시고 실기에서 좀 많이 애를 먹었어요. 시스템이 좀 틀리다 보니까 본인이 배웠던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다가 그게 떨어지셨거든요. 근데 한 번 떨어지면 또 그 다음 연도 해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계셨었다가 그 친누나분이 시민권자세요, 미국에. 그러다가 이제 그 신청을 해놓은 게 거의 한 10년 지나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매칭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SU 졸업생들 중에는 아직 한국 의사를 하고 계시는 케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졸업 중에는. 네, 졸업자 중에서는. 네, 그러면 오늘 그게 준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채팅하면서 질의응답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준비를 PT 자료를 역시나 완벽하게. 안 나오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네. 할까요? 뭐 질문을 그래도 한두 개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좀 궁금한 질문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바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세미나를 종료를 해도 되고요. 네. 잠깐만요. 아마 또 뭐 텍스트 치고 있느라고 답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 한 1분만 기다려 보고요. 1분 답변 없으시면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들어왔던 질문들 오늘 커버를 너무 잘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 지금 저도 정독했어요. 네. 이 교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좀 끌어주시고요. 네. 네네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질문 주세요. 네, 전 지금 텀4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그 USMLE 스텝 1이 이제 패스 or fail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올해 1월 달부터인가? 이게 혹시 그 이제 국제 학생들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느 쪽으로 보면 또 득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국제 학생들은 점수로 좀 이거를 공략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게 맨 처음에 듣고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미국에서
MD들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좀 어퍼핸드를 받을 수 있는 게 스텝 1 점수였는데 이제 그 분별 요소가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의 것들에 좀 더 치중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MSP라든지 스텝 2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스텝 1을 없앤 이유가 워낙 고득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분별 요소가 안 된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없앴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머지 시험들 스텝 2, 스텝 3 그리고 이제 클래식 점수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외 의대 SU처럼 캐리비안 의대 해외 의대 졸업생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점수를 잘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업데이트인 것 같고요. 이제 내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점수였는데 싶으면 이제 그건 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점이든 280점이든 이제 전부 다 그냥 패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2점인 사람에게는 득이죠. 그렇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텀1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저는 이제 1월 그 입학생이고 그 여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텀2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영주권자이고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여름을 보낼 때 이렇게 뭐 병원에서 발런티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병원에 미리 가서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영주권자의 경우는 스텝 1까지 보고 그 레지던스에 지원하는 건가요? 영주권자이실 경우에는 스텝 2를 보시고 이제 기존의 학생들처럼 스텝 2를 보시고 스텝 2를 혹시 제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네네. 스텝 2를 보시고 이제 이 졸업 전에 이 네. 과정을 마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이 같은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스텝 3라는 시험 자체가 졸업을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졸업을 네네. 스텝 3를 본 다음에 지원을 넣는 건데 이제 영주권이 있으실 경우에는 스텝 2를 보시고 아직 로테이션을 하고 계실 때 바로 지원서를 넣고 이제 바로 매치를 하시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빠른 경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방학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병원에 가서 발론티어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스텝 2까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병원 커넥션이 좀 좋은데 그 한국이라도 가서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observation을 이렇게 좀 많이 좀 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지금 그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주셔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마 스텝 1은 이제 스텝 1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볼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는 잘 제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볼런티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눈도장을 찍어둬야 되나? 레지던시 할 병원에서 하고 싶은 병원에서. 눈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4학년 때 충분히 이제 4주 동안 도우시기 때문에 네네. 눈도장을 필요하신 대로 다 찍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네. 만약에 4학년 때 내가 최대한 내 옵션을 많이 쌓아두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테이션 내가 눈도장 찍고 싶은 데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이 주어진 32주 내지 34주 내에서는 내가 이 모든 병원들을 다 못 돌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볼런티어링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때가 또 있네. 워낙 스텝 네. 2도 중요하고 이제 클리니컬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MSP라고 내가 이제
이 베이직 사이언스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점수 또한 이제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MSP라는 것이 학교 GPA를 말씀하시는가요? GPA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학생의 이제 뭐 연구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좀 더 가서 이제 실습 기간 때에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받았던 피드백을 그대로 이제 적어서 프로그램에다가 반납하는 것이 이제 MSP인데요. 이제 이제 GPA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니컬 로테이션을 할 때 그 담당하시는 그 슈퍼바이저나 이제 그 레지던트 그분들의 그 커멘트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네, 미리 가서 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좀 연습을 미국 병원에서 좀 연습을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좀 미국에서 오래 있어도 스피킹이 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네. 근데 아, 보시면 여기에서 이미 42주간 연습 네. 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페이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대부분 다 0에서 시작을 하세요. 네, 다들 시작할 때 뭘 발표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런데 아무리 학교에서 다 준비를 시킨다 하더라도 실전에 나가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42주간 충분히 다 연습을 하고 여기에서 이 32주 내지 34주 동안 이제 충분히 그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미리 실습을 그렇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점수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 여름에는 GPA와 스텝 1, 2 준비하는 게 더 낫겠군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또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혹시 마지막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여기서 없는 걸로 하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되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저희 지선님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출국하세요, 혹시? 아직 비행기표 안 샀어요. 네. 사야 되는데.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지선님한테 뭐 지금 이렇게 특별히 또 과외나 좀 그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선님 혹시 뭐 메일 주소나 연락처 뭐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제 카톡을 네네네. 카톡을 한번 여기 채팅에다 남겨주시고, 네. 지선님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라도 좀 특별히 나는 좀 특별 좀 과외나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하면은 지선님한테 다이렉트 한번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 카카오 어떻게 확인하죠? 그냥 이메일 넣을게요. 네, 네. 이메일 좀 하나 넣어주세요. 네. 이게 제 SU 이메일인데 여기를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